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 앞에 놓인 정치권의 지형도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야권 쇄신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를 이끌고 계시죠. 이철희 위원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신 지가 오늘로 꼭 보름이 되는 것 같은데 입당 회견 당시에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듣고 대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 어릴 적 꿈이 정치가 바뀌어야 보통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고 제가 믿어왔기 때문에 한 번은 예한 없이 그런 꿈에 도전해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 딴에는 제법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당의변 마지막에 핫하게 붙어보고 지면 쿨하게 사라지겠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핫하게 붙어보고 쿨하게 지면 사라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뉴파티위원회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정당, 뉴파티를 말씀하시는 건데, 기존에도 뭐 혁신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기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혁신위원회는 당의 무슨 제도라 그럴까요?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이 규정을 바꾸면 그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당이 혁신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뉴파티위원회라고 만든 거는 무슨 제도적 권한을 갖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당내에서 혁신운동을 하자는 것이고, 그 대상은 지금 우리가 제도를 바꿀 힘이 없으니 관행, 문화, 이런 행태,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머지 영역들을 좀 바꿔보자는 거고요. 왜 뉴파티냐? 그러면 올드파티라는 것에 뭐가 있는 대비어잖아요. 네. 그러면 올드파티는 뭐냐? 가장 크게는 총선 2번, 대선 2번, 큰 선거 4번 연거푸 지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을 까 말이에요. 그 요인들 중에 문화, 행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걷어내고 이길 수 있는 정당, 국민으로부터 좀 사랑받는 정당으로 가보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를 찾아내서 차근차근 운동으로 좀 풀어내보자 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어떤 실체가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딱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한간에서는 이것도 총선 끝나고 또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곡 이 선생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개혁할 시기가 있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지켜야 될 수성의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혁신할 시기, 개혁할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활동 시한은 6개월로 이미 잡혀져 있거든요. 그동안에 뭔가가 바뀌어져야지, 물론 다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1차 성과는 나와야 되는 거죠. 2년하고 3년 해놓는다 그래서 나아질 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그중간에 총선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당에 좀 기여가 되는 거고요. 총선 선거에 기여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 그러면 제2 뉴파티라든지 제3 뉴파티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6개월 동안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기득권 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뉴파티위원회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바꿔보겠다,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 뭘 하나 딱 꼽는다고 뭘 좀 꼽을 수 있으실까요? 평상시 같으면 당에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아주 튼실하고 강한 정당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정당이 너무 부실해져서 거기 나온 국회의원들, 그 당에 공천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당을 소중히 안 여기고 언제든지 탈당을 감행하고 또 돌아오고 싶은 데 돌아오고, 이런 정당은 좋은 정당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게 큰 과제로 있습니다만, 선거는 인물 싸움의 측면이 또 강하잖아요. 인물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인물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이 좀 더 좀 훈련되고 국민들에게 검증받은 사람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당의 인적 구도를 쇄신하는 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끼리는 생각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좀 들여다 놓겠다, 그리고 좀 멋있게 좀 팔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좀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제 조응천 전 공직비서관의 영입을 놓고 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 대담에서도 찬반 양론이 좀 치열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죠.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저는 당이 또는 저 같은 사람이나 영입을 주도했던 사람이나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당이라는 게 하나의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목소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얼마나 열심히 경청하느냐도 좋은 정당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조홍천 전 비서관을 영입한 목적이 있을 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게 있겠으나 네. 반대로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왜 불편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저희가 져야 될 부담도 또 있다. 부담은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얻는 점은 계속 잘 살려나가야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홍천 전 비서관을 영입한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영입 과정에 뭐 네네네, 참여하지는 예, 않은 예. 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부당하게 권력에 의해서 좀 본인의 행위가 재단된 거 사실은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치 논리로 보면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비서관을 한 사람을 네. 정부가 끝나지도 않는데 데리고 오는 거는 좀 정치 도의적으로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의냐 부정이냐의 문제는 현 정부냐 아니냐 현실 정치의 어떤 뭐 도의적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영입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자리에 계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네, 거는 네. 본인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영입을 통해서 권력이 과도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나 행위를 재단하는 거, 짓누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드시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경청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뉴파티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사실 이제 대거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어떤 바람 시작이다 봐야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거고 저희가 뉴파티를 하면서 중요하게 했던 거를 생각한 게 뭐냐면 뉴파티 위원회에 영입된 사람만 들어와 있지 않아요. 또 다른 한 축은 네. 어떠냐면 당에 오래전부터 이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당을 좀 변화시키고 또 이 당이 좀 튼실한 정도로 가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젊은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이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입된 분들과 당내 젊은 인사들, 신진 인사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뉴파티의 중추 세력이 되자 이게 문제의식인데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아무리 빠져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문제의식은 좋은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치라는 방식이 누구는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재단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춰야 될 거는 국민 눈높이와 여론이거든요. 이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 당이 걸러내는 역할, 이 당이 스스로 걸러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좋은 예. 정당이고 괜찮은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고 또 수권 정당이 되고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저는 내부에서 자발적인 이런 혁신의 움직임들, 기득권을 내려놓는 움직임들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 1차적 목표는 그겁니다. 네. 마구 밀어내듯이 강제 퇴출시키듯이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흐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좀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분들은 많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작 위원장께서는 일단 뭐 어떤 본인 거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 표명을 유보하시는데 매우 어렵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정을 하셨는데 어떤 요구에 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람들이 들으신 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머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정치에 대한 꿈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은 좋은 정당이 만들어져야 좋은 정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좋은 정당으로 바꾸는데 제가 뭔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1차적 목표고요. 여기에 좀 기여한 바가 인정받고 성과가 나면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게 저는 이 선우를 분명히 좀 지키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돼야 비로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정치가 나름대로 좀 성과를 내고 박수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주어지겠죠. 자연스럽게. 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 인생의 뭐 유일한 목표이거나 지금 그것만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희생할 그럴 자세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현재의 역할, 현재를 좀 평가하지 또 짚고 넘어가지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김 위원장 영입 또 활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탄력
이게 좀 바닥세를 치고 좀 올라가는 것만큼 그렇죠. 틀림이 네, 없는데 현재까지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뭐 잘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김종인 위원장이 잘했으만이냐 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못해서이냐 두 개가 다 맞물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제가 평소에 뭐 이름 석자 들었던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정도의 리더십과 정치를 갖고 있는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을 저는 봤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당의 소란이나 혼란이 일시에 정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상당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제가 특히 좀 고맙다고 그럴까요? 주목하는 점은 이 당이 뭐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모토를 내걸긴 했습니다만 사실 네. 그렇게 안 보였잖아요. 맨날 내부에서 정치 투쟁하는 정당이었잖아요. 경제 유능 정당을 표방했었죠. 시끄러운 예. 정치 네네. 정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시끄러운 정치 정당이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바뀌었어요. 왜? 경제민주라는 시대 과제를 상징하는 분이 이런 아젠다 리더십을 가진 분이 당의 얼굴로 딱 쓰니까 자연스럽게 이 당이 경제 정당이고 이 경제를 잘하는 정당이 또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확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 물론 앞으로 숙제가 굉장히 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저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경제 민주화 또 뭐 포용 성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매우 쉽지 않은 아젠다이고 쉽지 예, 않죠. 구현하기 어렵는데 이것이 또 금방 또 식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죠. 워낙 뭐 정당들이 내걸었다가 좀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는 철회하고, 듯이 네. 잊혀지게 마련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에 대한 열이나 열성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19조 2항 우리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실제로 넣었던 분이잖아요. 그게 87년 체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난 대선만 놓고 보더라도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줄기차게 외치셨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계속 그거 하나 이뤄보려고 그야말로 일로 매진했으니까 저는 이분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이번 선거에서 좀 투영해 보려고 하는 거고 대선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니 정당이 뭔가 해보기 위해서 불쑥 꺼낸 게 아니고 평생을 바치신 분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당히 지속 가능할 거다. 길게 좀 봐달라. 대선까지 가고 대선 네. 이후에도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양산에 가 계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지지율도 굉장히 좀 소폭 굉장히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또 정치 전면에 딱 나서시면 또 지지율이 또 이렇게 가라앉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 정치 리더십을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아마 상당히 이 압축적인 훈련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표현을 하면 상당히 이번에 뚝심을 보인 거 아닙니까? 당이 그렇게 흔들리고 일부 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한 원칙을 지켜냈거든요. 그거는 보통의 리더들이 하기 어려운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 떠나는 모습, 퇴장하는 모습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간의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정돈시켜놓고 나간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니까 좀 평가받을 만하다. 물론 근데 이분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인이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리더십을 전수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리더십을 네.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나 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나 충분히 지금 성장하는, 진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권을 전체로 놓고 보면 대권 주자들이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또 우리 이 위원장님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제 강용석 전 의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짧게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출마 등등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원래 본인이 원하던 스케줄대로 잘 안 풀렸죠. 제가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뉴스를 보고 그래도 가까이 와 있는데 얼굴은 봐야 되겠다 쫓아갔더니 이미 끝내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못 네.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적으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와 무관하게 저는 근 3년 가까이 같은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소망을 갖고 있고요. 또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네, 아직 젊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위원장님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략가, 선거 전략가 이렇게 좀 통하는데 국민의당까지 포함을 해서 야권의 좀 선거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조언해 주신다면 마무리 좀 해주시죠. 지금은 저는 뭐 전략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대목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 특히 야권의 문제, 또 뭐 좁히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신뢰의 위기거든요.
뭐 정책이 없어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자라서 위기가 온 게 신뢰 위기입니다. 하는 말은 좋은데 어떻게 믿냐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 위기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네. 없죠. 정직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이거고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못합니다라고 아주 정직하고 진솔하게 담대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보여드리면 그건 진심이 통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 상황에서 기교를 부려서 이렇게 막 해본다 그러면 아마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의 전략의 핵심은 저는 진심으로 승부하는 네. 거다. 진심 승부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새로운 정당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청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4.13 총괄에서 나타날 텐데요.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